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길게 공부하기는 조금 힘들겠죠. 진짜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안 다룰 수가 없겠죠.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새벽 아마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 부분 매출이 컨센에 크게 못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안 좋은 실적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4분기 매출 목표치 또한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날 증시에서 4% 하락하고 마감이 되었는데, 그런데 시간 내에서 13%나 추가 급락을 했다고 하니까 주주분들은 오늘 밤에 좀 걱정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반면 인텔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시간 내에서 5.5%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실적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대규모 비용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이러한 계획이 환호를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실적을 봤을 때 실적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실적은 사실 지나간 과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만약에 나쁘다면은 그러한 악재를 어떤 식으로 타개할 건지,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집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이 실적이 나빴지만 효율성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가가 5%나 오르는 걸 보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한 번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인텔은 어떻게 비용 절감을 하는가 봤더니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향후 3년간 구조 조정을 통해서 약 100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감축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구조 조정을 한다면 조금은 많은 뉴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고용에 자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상대적으로 쉽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애플, 그래 애플은 어떻게 나왔니? 라고 봤더니 애플의 실적은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을 하면서 역시 애플이네 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꺼낼 수 있었지만, 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새어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조금 더 봤더니 아이폰 판매에서 기본 모델 판매는 부진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소득이 많은 계층에서는 고가 모델을 구입하는 경향이 많이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실적은 버티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내년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걱정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폰 판매가 버틸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걱정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뭐 그래도 잘 버텼네,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적을 조금 더 보자면은 PC와 노트북인 맥 매출은 25%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기 효과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런데 그 반면 아이패드는 13% 역성장하면서 여기 또한 걱정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팀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미국 경제 방송에 나와서 역대 최대 매출액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강달러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애플의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을 것, 이러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강달러가 조금 끝나고 환율이 좀 잠잠해진다면은 아무리 경기 침체라도 또 이제 그러한 효과를 등에 업고 애플은 역시 애플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강달러랑 애플의 매출이 뭔 상관일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애플의 제품을 사려면은 결국 달러로 사야 되는데 강달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비싸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 달러가 거의 1년 만에 10% 넘게 오르면서,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에서 이제 애플 제품을 사려면은 10% 정도 넘는 그 정도 금액을 더 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다음입니다. 결국 미국 빅테크가 스몰테크로 줄어들었다는 소식. 미국 7대 빅테크의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1년간 4,300조가 날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340조인가요? 그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 12개 정도가 날라갔다고 볼 수 있겠죠. 참고로 7대 빅테크는 알파벳,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아마존, 넷플릭스, 이렇게 7가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타가 정말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올해 들어 무려 70%나 급락을 했죠.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시가총액 감소 순으로 보자면은 알파벳이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3개가 날라갔다고 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가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으며, 그 와중에 가장 잘 버틴 건 누구니라고 봤더니 또 역시 애플이네요. 역시 애플이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22 두 달 연속 자이언트 스텝.
제로 금리의 대명사였던 유럽도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2.0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금리 상승은 확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9.9%의 CPI가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이 분명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22년 기름들이 보시다시피 7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때부터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식으로 쭉쭉 올리는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겪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유럽 경제는 잘 버틸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GDP 성장률 2.6%로 플러스. 이건 당연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올해 들어 처음으로 GDP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GDP가 플러스 2.6%가 나왔다고 하는데 원래 예상은 2.4%였거든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데이터라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지난 1, 2분기는 어떤 결과가 있었나 봤더니 지난 1, 2분기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0.6%로 두 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기술적 침체를 나타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서 걱정이 조금 많았지만 그런데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나름 탄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침체 우려를 조금 접어보자 이렇게 말하며 어제 나스닥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와중에 다우존스는 0.6% 상승하는 특별히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최근 들어 성장주는 안 좋고 그 다음에 가치주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진짜로 몇몇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주의 시대가 온다 그 말이 진짜가 될지 우리가 한 번쯤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끼리 꼭 공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요 이벤트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11월 2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두 눈 딱 뜨고 보고 있어야겠죠. 그날은 바로 FOMC입니다. FOMC에 이제 모든 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12월이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마침 지난주에 연준의 피복 가능성 이야기가 퍼지면서 증시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이 상승의 연속성이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령 피복 기대감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망감은 길지 않고 아니 야 근데 어차피 뭐 올려봐야 이제 거의 끝났잖아 한두 번 올리고 말겠지 많아봐야 3번이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다시 피복 기대감이 나올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맞다 보니까 야 근데 내가 더 이상 맞을 데가 없는걸 이러한 자신감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기리스는 이제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리스크는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침체겠죠. 침체가 어느 정도 오는지 그리고 주식시장은 어떤 식으로 그 침체를 반영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2월부터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려면 3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을 받으면 300원을 내고 긴 컵을 반납하면 다시 또 300원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러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법률로 시행한 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전 세계가 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은 큰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을 한다고 하고 여기서 시행을 해본 다음에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기리스는 이런 정책은 충분히 환영할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무려 84억 개나 된다고 하며 인당 100개가 훌쩍 넘는 일회용 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수정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나 봤더니 일단은 이제 시작 단계고 그 다음에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우선 시행을 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커피컵은 일회용 컵을 우리가 다 마시고 들고 다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든 반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바로 교차 반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드라이브 스루로 커피 한 잔을 딱 받은 다음에 출근 뒤에 그거를 계속 들고 다니다가 또 집에 가서 갖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백다방이나 아니면 다른 카페 이런 곳에다 당연히 반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금 문제점이 있나 봅니다. 일단은 같은 브랜드에서만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다방에서 있으면 당연히 백다방에 가서 반납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같은 매장은 아니더라도 같은 브랜드는 꼭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부분을 바꿔서 이제 교차 반납을 한다곤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불편한 점이 분명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플러스 자 왼쪽에 있는 이 스티커가 조금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냥 종이컵을 반납했는데 그냥 300원을 받을
수 있다면은 혹시나 그 와중에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종이컵을 구해서 그냥 갖다 줄 때마다 300원씩 받으니까 그만큼 창조 경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스티커를 만든 다음에 이러한 바코드가 담긴 스티커를 컵에다 붙여서 그 컵을 반납할 때 300원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스티커를 붙이는 게 맞나?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스티커를 붙이면 또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로 여기에 관련된 논쟁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좋은 실적. 현대모비스가 좋은 실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25%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무려 7%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반도체 수급난 완화로 완성차 생산량이 회복이 되었다고 하며, 특히 친환경차에 들어가는 전동화 부품 생산이 크게 늘어난 점도 호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현대모비스는 북미를 노리기 위해서 5곳의 전기차 전용 부품 생산 거점을 구축할 것이다. 이러한 계획도 발표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죠. 지금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이 더 투자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이 현대모비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오늘 주가가 급등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연말에 유가 100달러 간다. 슬금슬금 유가가 오르나 싶더니 또 100달러에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WTI는 어제 저녁에는 89달러, 그리고 지금은 소폭 하락해 88.02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변수는 러시아 제재, 오펙 플러스의 감산, 그리고 미국의 비축유 방출 등등등 이러한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와중에 이러한 핵협상 타결이 나타난다면 유가는 80달러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변수를 다 제외하고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하반기에는 석유 수요가 당연히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현재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유가는 결국 상승세를 지속적으로 나타내서 100달러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뉴스를 봤을 때 결국 유가는 8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는 조금 힘들구나 라는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고유가 시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한 1년, 2년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자동차를 살 때도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코로나 유행이 또 온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듣기 싫은 소식이죠. 벌써 7차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유행했던 BA5가 아니라 BQ.형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무슨 변이가 이렇게 많은지 이제는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퍼졌나 봤더니 이미 미국에서는 22%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50%가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왜 그렇게 무서운가 봤더니 증세는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면역 회피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껏 우리가 백신을 맞고 아니면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서 면역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회피하고 들어온다는 거겠죠. 마치 창문이 닫혀 있는데 과일에 꼬이는 벌레 같은 녀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최근에 코로나 걸렸다고 아니면 백신을 맞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올 겨울에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북한 오늘 또 탄도미사일 발사. 제곤냅니다. 제목이 곧 내용. 별로 놀랍지도 않은 발사지만 오늘이 마침 우리나라 호국 훈련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날 서서 나름 우리도 훈련하고 있다, 맞불 작전을 쓰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북한은 올해 들어서 탄도 미사일을 25차례나 발사했고, 그리고 순항 미사일은 3번이나 발사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북한은 뭐 하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 이유가 뭔지 진짜로 궁금합니다. 다음입니다. 푸틴이 조금 건방진 소리를 했어요. 한국, 우크라이나한테 야 한국 너희 우크라이나한테 무기 주지 마. 쥐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협박을 하는 건지 조금 의아하긴 하죠. 어쨌든 내용을 한번 보자면은 푸틴 대통령이 한국이 우크라이나한테 무기를 주면은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응이 좀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라고 했나 봤더니 살상 무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일단 선을 그었으며, 그리고 동시에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세게 말할 순 없겠죠. 그 다음에 조금 온도 조절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국제사회랑 연대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적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참 외교라는 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누가 적이고 그 다음에 누가 우리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는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사우디를 욕을 했는데 유가 때문에 유가를 잡으려고 사우디를 방문한 걸 보면은 진짜 외교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게 다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완료. 일론 머스크가 가장 먼저 트위터를 인수하고 한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고위 경영진을 그냥 해고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고된 사람 중에 한 명은 트럼프를 정지시킨 사람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돌아오느냐 이런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고,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과거에 트럼프를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 있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트럼프가 돌아올지,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이 앞으로의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상장 폐지가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거래가 정지되고 주주들은 한 주당 54.2달러를 받고 그 주식을 반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일론 머스크는 한 3년 뒤에 또 재상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혹시나 트위터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장 폐지된다고 놀라지 마시고, 이렇게 금액을 돌려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에서는 택시보다 대리가 싸다고 합니다. 요즘 서울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밤에 술 먹고 이제 택시를 타려면은 대형 택시나 아니면은 프리미엄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절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값보다 택시비가 더 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술을 마셔도 차를 끌고 가서 대리를 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금액을 직접 계산을 해봐도 택시 타면은 6에서 7만 원이 나오는데 대리비는 3.5만 원밖에 안 나오고, 그리고 택시는 또 잡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또 대리는 금방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싸게 친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기사 산업에 대해서 조금 보자면은 최근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투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 대리기사가 늘어나고 있고 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택시보다 대리가 낫다 이러한 선택을 돕는 요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요즘 대리기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대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주가 또 급락. 최근 잘 나가던 위메이드 친구들이 오늘 뭐 20%나 급락하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위믹스가 투자 유의 종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위믹스가 뭔데? 라고 봤더니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입니다. 그러나 이 가상화폐가 투자 유의 종목이 되었다고 하며, 그리고 그 이유가 조금 충격적이죠. 위믹스 유통량 발행 공시 오류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그냥 정말 간단하게 그냥 우리가 주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위믹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시가총액이 25일에는 3천억이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격은 변동이 없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시가총액이 8천억으로 증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 수량이 확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모든 투자자가 깜짝 놀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서 업데이트를 한 거다, 그냥 단순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 자체가 신뢰가 좀 부족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야 이거 믿을 수 있냐, 이런데 어떻게 투자하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전부 다 던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게임주가 열심히 상승하나 했더니 갑자기 또 이런 악재가 생기는 걸 볼 수 있네요. 자, 한 주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는 더 빨강빨강한 뉴스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